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앞두고 두 나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함께 미중 간 신경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취해졌던 일련의 각종 제재와 함께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금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차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하고 나서 미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이게 3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실천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북한의 이제 금융 제재 동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네. 아마 알게 모르게 미국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그동안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결국은 6월 1일 날 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 이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으로 북한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입니다. 정확하면 우려 대상인데 이건 주로 특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왔거든요. 한 체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지정을 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물론 조치 자체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차단에 물론 목적이 있지만 네네. 북한에 대한 압력 가중이라는 예. 의미는 분명히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중국 기업 손보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네, 사실 이 6월 1일, 2일 어간이라는 세 가지 사건, 하나가 이제 북한의 리수용이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했죠, 중국에. 거의 같은 날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바로 미국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을 했고 그 다음 날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이 되면요. 이게 성격 자체가 미국이 금융거래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나 은행이랑 거래를 하는 제3국에도 미국의 광범위한 국제 금융망을 이용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북한이랑 이미 거래를 안 합니다. 네. 3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 조치 때문에. 근데 지방의 소규모 은행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사전 통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시진핑은 리수용을 만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화웨이 얘기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를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전황상에는 분리해서 볼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서로 한 방씩 지금 계속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지금 북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을 어떤 겨냥한 압박 카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북중 관계 복원이라고 보는 데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무리가 봐요.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미중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 있어서 누가 구도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북한의 핵 보유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 제재에도 국제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북한 자체를 바꿔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깔아놓은 판대로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바꿔도 우리가 바꿀 거다 하는 얘기고요. 미국은 반면에 아니 어디까지나 이 시작 자체가 첫 단추가 내가 주도가 껴졌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는 점 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지만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함축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20분, 30분 정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들이 오갔겠느냐. 그런데 이 정상들 간의 만남이나 정상이 누구를 접견을 할 때요. 사실 실무선의 타결은 그 전에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한 게 이 북한의 민생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민생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부분들 자체는 배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주석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우회해서 앞으로 미국의 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옥죄할 수도 또 오히려 북한을 약간 제재 강도를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양손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걸 그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이건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다시 해주셨는데. 말해서 너네 경제에 살 길을 주고 있는 건 우리다. 나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중 관계만큼이나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자,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했는데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베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그 과거를 털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아베가 이미 이제 미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일본의 사실상 사과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상징적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원폭 투하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네네.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고 적어도 미일 양국은 이제 과거에는 태평양 전쟁 시절에는 서로 적으로서 싸웠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방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그렇게 꼭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게 국제정책의 현실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적 구도라는 말은 적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제 이 경쟁에만 중심이 돼 있는 거지 협력을 하면서도 지금 경쟁적인 속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냉전이라 그러면 사실 패거리 나누기 블록 컴프런테이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한미일이 같은 진영이 다시 되고 그다음에 북중러가 다시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아닐 것 같고요. 설사 이제 이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도 가령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도요. 이 두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광범위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국경을 마주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설린 우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군사 전략적으로 항상 경계의 대상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신냉전 구도로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그 단순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다시 언급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 얘기는 줄곧 나왔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절묘한 수를 뒀어요. 이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본격적인 본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고요. 네. 이제 언론 이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식화와 비공식화의 지금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이게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드 배치는 이거는 한미 간의 차원의 협의 사항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여진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중국의 반발을 의식을 하되 이건 양자 간의 동맹 양자 간의 사안이다. 이걸 강조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메시지는 이거죠. 이게 싫으면 북한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압박을 해서 비핵화 결심 받아내라는 얘기겠죠. 예. 한민구 국방장관도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 가을쯤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하고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드의 목적이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이 주한 미군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여온다라는 협의의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해당 시점에 이거냐에 따라서 이 정도에 따라 만약에 이제 8월까지도 북한이 계속 지금 긴장의 수위를 올리는 정도면 이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7, 8월 중에 그래도 대화 분위기가 모색이 되는 거라면 이건 조금 시기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 분명히 한미 양국의 동맹 사안이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과거에 동구권에서 이 MD, 사드는 아닙니다. 미실 디펜스 문제를 놓고 이 장비를 불가리아든가 폴란드에 전개하는 걸 놓고요. 오바마 그 행정부하고 이 러시아 간에 상당히 기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지금 다시 추진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전격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미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또 미중 간에
대타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늦춰질 수도 또 미뤄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인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대북 제재 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요. 완벽한 대북 공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항상 균열도 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이 상반기가 가장 그래도 이 참가국들 간에 특히 북한을 제외한 육자단 참가 5개국들 간에는 가장 공감대가 많이 확보된 쪽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판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판에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인데요. 이걸 놓고 지금 약간은 이완의 틈새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결국은 분명한 건 누구도 먼저 이 공조로부터 이탈했다는 소리를 듣는 행위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깼다는 책임을 받진 않겠다. 이런 예,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중국도 아마 사드와 관련돼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외에 갑자기 북한을 전격적으로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수를 보겠다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사실 대북 제재 균열 외에도 이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사실 한중 간에는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상호 의존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어떤 한국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경제적 조치를 취할 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중국도 여기에서 아무런 타격이 없이 그걸 실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무역이나 이런 쪽이보다는 아마 가장 낮은 수준부터 좀 불쾌하다는 걸 보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른바 이제 굉장히 많은 관광 수입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커들 유입 자체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중국 자체도 그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런 반대한다는 언급 이외의 실질적인 조치를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